단 3일 만에 한 국가의 100년 미래가 송두리째 뒤바뀔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의 흔들림이 조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바로 1884년 갑신정변 이야기입니다. 급진 개화파 김옥균과 동지들은 단 3일 만에 권력을 장악했지만 그들의 꿈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그들이 민중의 지지를 얻고 청해 간섭을 뿌리치며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시아의 선두주자 대한제국을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찬란했던 가상의 시대로 떠나볼까요? 19세기 말 조선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었습니다. 쇄국의 빗장을 풀었지만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했죠. 바깥 세상을 본 젊은 엘리트들, 이른바 개화파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같은 인물들이 있었죠. 이들은 일본 메이지 유신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에 불탔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쥐고 있던 민씨척 쪽 세력은 수구적이었고 개혁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았습니다. 민씨 세력의 굳건한 벽 앞에 개화파는 좌절했고 그들의 개혁 의지는 피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라의 재정은 바닥났고 백성들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외세의 압력은 점점 거세졌죠. 김옥균은 고종을 직접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폐하,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저희가 죽음을 각오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고종 역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거대한 척족 세력과 청나라의 그림자 앞에서 선뜻 나서지 못했죠. 결국 개화파는 비상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일본의 힘을 빌려서라도 강제로라도 개혁을 시작하려 한 것이죠. 1884년 12월 4일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바로 그날 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던 일생일대의 도박이 시작됩니다. 축하연 도중 갑자기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연극 같은 화제는 정변의 서곡이었죠. 혼란을 틈타 개화파는 고종과 명성황후를 경복궁에서 격리시키고 일본군 병력을 동원해 궁궐을 장악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민씨 세력을 제거하고 새로운 개혁 정부를 수립하는 것. 이 과정에서 민씨 척족의 핵심 인물들이 처형당했고 고종은 개화파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14개조 개혁 정강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청과의 4대 관계 청산, 문벌제도 폐지,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등. 이는 조선이 근대 국가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을 배신했죠. 역사 속 갑신정변은 단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청나라였습니다. 조선에 주둔하던 청군, 위안스카이 부대가 궁궐로 쳐들어왔고 일본군은 약속과 달리 철수해버립니다. 병력의 열세,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개화파는 버틸 수 없었죠. 결국 고종은 다시 청의 품으로 돌아갔고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 핵심 인물들은 역적으로 몰려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들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조선은 다시 어두운 수구의 시대로 회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흥미진진한 가상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이야기는 정변 2일째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군이 궁궐로 진격해오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일본군이 도망쳤지만 이 가상현실에서는 일본 측이 좀 더 대담한 선택을 합니다. 일본 공사 다케조의 신이치로는 김옥균의 설득에 지금 아니면 조선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동시에 김옥균은 고종을 설득하여 이 개혁이 자주적인 개혁임을 대내외에 선포합니다.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조선 스스로 근대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 개화파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14개조 개혁 정강 중 백성들에게 가장 와닿는 부분을 먼저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문벌 폐지와 탐관오리 처벌, 그리고 세금 감면이라는 폭탄 선언이었죠. 수백 년간 백성을 억압해온 문벌과 신분제가 하루아침에 폐지된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즉시 수십 명의 탐관오리를 잡아들이고 토지세와 잡세를 대폭 감면하겠다는 발표는 민심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개화당이 진짜 백성을 위한 개혁을 하는구나. 민심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로 쳐들어오던 위안스카이의 청군 앞에는 생각지도 못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화파에 동조한 조선군 일부와 개혁의 희망을 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청군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민중의 격렬한 저항은 청군의 진격을 지연시켰고 개화파에게는 귀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 사이 고종은 조선이 청의 속국이 아님을 국제사회에 공식 선언합니다. 서구 열강들은 조선의 자주적인 개혁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며 청의 노골적인 무력 개입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이렇게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난 비극이 아닌 3일 만에 성공한 기적적인 혁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수립과 함께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는 본격적인 국가개혁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단행된 것은 바로 청과의 단절이었습니다. 4대 관계를 청산하고 자주 독립국의 위상을 확립했죠. 고종은 입헌 군주제를 받아들이며 군주는 국정을 책임지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게 됩니다. 대신 국정의 실권은 의회와 내각에 주어졌고
국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인 입헌 군주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개화파는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신분제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노비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양반과 상민의 차별도 없어졌죠. 이제 누구나 능력만 있다면 관직에 오를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이 발휘되면서 조선 사회는 활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개혁도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일본과 서구 열강의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철도가 놓이고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마치 현대의 신도시 건설 같았죠. 특히 방직, 철강, 화학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며 조선은 아시아의 새로운 공업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개혁을 이끈 주역들, 김옥균과 동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초기 정부의 핵심 요직을 맡으며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김옥균은 총리 대신에 올라 국가의 기틀을 다졌죠. 하지만 그들 또한 권력의 유혹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혁명가에서 행정가로 변모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죠. 특히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개혁을 도왔지만 그 대가로 많은 이권을 요구했습니다. 김옥균은 일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서구 열강과의 균형 외교를 통해 일본을 견제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경제 협력을 모색하고 기술 지원을 받아냈죠. 조선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개화파는 군사개혁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근대식 훈련을 받은 군대를 양성하고 최신 무기를 도입했죠. 특히 해군력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강력한 해군은 외세의 침략을 막는 방패이자 조선의 국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니까요. 이렇듯 조선은 숨가쁜 근대화의 길을 걸으며 19세기 말 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자, 이제 10여 년이 흐른 1894년으로 가볼까요? 실제 역사에서는 청일전쟁이 발발한 해입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이 성공한 가상세계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선은 더 이상 청과 일본이 서로의 세력을 확장하려 다투는 만만한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이미 근대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고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중립을 선언했죠. 조선은 청과 일본의 충돌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조선의 영토를 침범할 수 없다. 이런 선언을 무시하고 조선을 침범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청과 일본 모두 조선과의 전면전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청일전쟁은 조선반도가 아닌 만주와 황해에서 제한적으로 벌어졌고 조선은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선은 중립국으로서 양국에 대한 무기 및 물자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죠. 이 시기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선포하고 고종은 황제로 등극하며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합니다. 이전의 입헌 군주제는 더욱 견고해졌고 민주적인 절차와 법치주의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렸습니다. 20세기 초 대한제국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외세의 침략에 허덕일 때도 굳건히 자주권을 지켜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첨단 산업, 그리고 민주적인 제도는 대한제국을 아시아 근대화의 모범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대한제국은 철저한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을 수 없었으니까요. 일본과 러시아 모두 대한제국의 눈치를 보았고 전쟁은 대한제국의 영토 바깥에서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전쟁 후 대한제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고 아시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도 없었습니다. 대신 대한제국은 아시아 약소국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정신적 지주가 되었죠. 그 결과 아시아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가 아닌 독립적인 민주국가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했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도 대한제국은 중립을 지키거나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며 국력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분단되는 비극도 없었겠죠. 하나의 강력한 대한제국이 세계의 한 축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21세기 대한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은 풍요로웠을 테고 높은 수준의 교육과 문화는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과학기술과 예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한류?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고 있었을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자체적인 방위 시스템을 갖추고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외교를 펼쳤을 것입니다. 분단된 아픔도 식민 지배의 상처도 없는 진정한 독립강국으로 빛났을 대한제국의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나요? 갑신정변의 실패는 조선을 다시 수구의 늪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민씨 세력의 전횡은 더욱 심해졌고 외세의 침략은 막을 수 없는 물결처럼 밀려들어왔죠. 결국 조선은 근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대한제국의 찬란한 역사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 그리고 용기가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죠. 물론 만약이라는 가정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정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시대의 흐름을 읽는 해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급진 개화파는 실패했지만 그들의 개혁 의지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죠. 만약 당신의 삶에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 용기가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놓친 기회들이 지금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의 순간마다 개인과 집단은 용기라는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곤 했습니다. 때로는 비겁함이, 때로는 무지가, 때로는 안일함이 그 선택을 가로막았지만 어떤 이들은 기꺼이 미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작은 물방울이 되어 마침내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유럽과 신대륙에는 봉건적 질서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사상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계몽주의라는 이름 아래 이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가 지식인들의 서재를 넘어 광장의 외침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이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누구도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상은 기득권 세력에게는 도전이었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현실로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의 용기가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폭발한 곳은 대서양 건너 신대륙 아메리카였습니다. 영국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던 13개 식민지의 주민들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본국의 일방적인 세금 부과와 불평등한 대우는 식민지인들의 불만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죠.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외침은 식민지 전역에 메아리 쳤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그들의 무력은 식민지인들에게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패트릭 헨리 같은 열정적인 웅변가들은 자유를 향한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고 청중의 심장을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선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오직 용기 있는 자만이 내뱉을 수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식민지 대표자들은 필라델피아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의 손끝에서 다듬어진 문장들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명확하게 천명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 권리들을 부여받았다. 이 선언문이 서명되던 순간 펜을 든 이들의 손은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서명은 곧 반역을 의미했고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두려움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농부들을 훈련시켜 대영 제국의 정규군에 맞섰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제대로 된 보급도 받지 못했고 겨울 추위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얼어 죽어갔습니다. 벨리포즈의 참혹한 겨울, 굶주림과 질병은 병사들의 사기를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병사들과 고통을 함께하며 흔들리는 병사들의 눈빛에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자유의 대가를 설명했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켰습니다. 수많은 패배 속에서도 워싱턴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죠. 그의 지휘 아래 미숙했던 식민지군은 점차 강력한 독립군으로 변모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유럽 강대국들의 지원 또한 독립전쟁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혁명의 이상에 공감하면서도 영국에 대한 오랜 적개심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라파예트와 같은 젊은 프랑스 귀족들은 개인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대서양을 건너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분을 좇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립군의 일원으로서 전장에서 피 흘리며 전우들과 함께했습니다. 마침내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낸 순간 신대륙의 독립은 확고부동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은 단지 한 국가의 탄생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왕의 지배가 아닌 국민의 주권과 인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피지배 민족과 압제받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희망의 메시지이자 거대한 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불꽃은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 본토로 옮겨붙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프랑스 왕실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궁정생활은 계속되었고 민중의 삶은 비참한 굶주림과 착취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빵을 달라는 민중의 외침에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당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왕실과 귀족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특권층은 부를 독점하고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으며 평민들은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모순은 결국 억압받던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789년 7월 14일
파리의 성난 군중은 압제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낡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아닌 수백 년 동안 프랑스 사회를 옥죄던 구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바스티유 함락은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렸고 그 용기의 불씨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혁명은 파리를 넘어 프랑스 전역의 농촌과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농민들은 영주의 저택을 습격하여 봉건 문서들을 불태웠고 오랜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귀족과 성직자들이 박해를 받고 망명길에 오르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미국 혁명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을 띠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독립을 넘어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기본권을 가진다는 혁명의 핵심 가치를 담았습니다. 이는 고대 로마 시대의 시민권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의 열기는 점차 과격해졌고 공포정치라는 암울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인물들은 혁명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반혁명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한때 자유를 외치던 광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이 남긴 유산은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왕권 신수설에 기반한 절대왕정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고 공화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이념을 유럽 전역에 확산시켰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제도와 가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선거권의 확대, 의무교육, 인권의 보편적 개념 등은 혁명의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얻어진 귀한 결실이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분명 다른 배경과 전개 양상을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용기 있는 변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 말입니다. 만약 당시 식민지인들이 혹은 프랑스 민중들이 그저 현실에 안주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훨씬 더 먼 미래에야 도래했거나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실패로 끝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아시아의 한반도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동아시아를 뒤흔들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조선은 수백 년간 이어온 고립주의 정책을 고수하며 외세의 접근을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쇄국 정책은 한편으로는 조선의 독자성을 지키려는 고육지책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과 정치사상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에 조선은 여전히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세도 정치와 탐관오리의 수탈로 민중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가뭄, 그리고 그로 인한 기근은 농민들의 절규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근간인 농업이 흔들리면서 사회 전체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대원군이라는 강력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왕권을 강화하고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대원군의 개혁은 비록 봉건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서원을 정리하여 양반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이러한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경복궁 중건을 추진하며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고자 했고 이는 백성들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의 대외 정책은 강경한 쇄국으로 일관했습니다.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겪으면서 서구 열강의 무력 시위에 맞서 척화비를 세우고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면 싸우지 않고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정책은 당시 조선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이 세계의 변화에 눈감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며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근대화를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막부 시대의 봉건적 질서를 혁파하고 서양의 군사기술과 산업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변화는 일본을 동아시아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과 일본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웠지만 변화에 대한 태도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하나는 전통을 고수하며 외부의 흐름을 차단했고 다른 하나는 과감히 문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일본의 근대화 과정 역시 서구 제국주의의 모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변화에 대한 용기는 조선에게는 하나의 거울이 되어 비춰졌습니다.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체제를 갖추면서 조선에도 개항의 물결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등 일련의 사건들은 조선이 겪었던 혼란스러운 변화의 시기를 보여줍니다. 이 시기의 지식인들과 개혁가들은
서구의 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때로는 외세의 간섭과 내부의 보수 세력에 의해 좌절되곤 했습니다. 김옥균과 박영효 같은 개화파 인사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 급진적인 개혁을 꿈꾸었지만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시대를 앞서갔지만 당시 조선 사회가 변화를 온전히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서구의 개혁 사상이 아닌 민중의 삶 속에서 피어난 자생적인 변화의 요구였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은 당시의 신분 질서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전봉준을 필두로 한 농민군은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봉기는 비록 외세의 개입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민중의 자각과 저항 정신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갑오개혁은 조선 정부 스스로가 주도한 근대화 개혁이었으나 청일전쟁이라는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안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신분제 폐지, 과부의 제가 허용, 조혼 금지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개혁들이 단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비록 일본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조선 사회의 근대적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개혁의 시도와 열강들의 각축전 속에서 조선은 결국 자주적인 근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혁명가들의 용기가 새로운 국가와 이념을 탄생시킨 것과는 대조적으로 조선의 변화는 좌절과 비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개인의 용기 유무를 넘어 시대적 상황과 국가의 준비 태세,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용기 있는 시도가 반드시 성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도 자체가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며 어떤 이들은 오래된 질서를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통해 배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용기가 맹목적이거나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도 깨닫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용기가, 때로는 과감한 실천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상황에 맞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20세기 초, 세계는 또 한 번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파괴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기 식민 지배를 받던 수많은 약소국들은 독립을 위한 용기 있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거대한 영국 제국에 맞섰습니다. 총칼 대신 평화의 메시지를 들고 나선 그의 용기는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간디의 소금 행진은 단순한 소금 생산의 자유를 넘어 제국주의적 착취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많은 인도인들이 간디를 따라 길을 나섰고 그들의 침묵 시위와 평화로운 저항은 영국 식민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식민 지배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적 저항이었습니다. 무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망이었죠. 한국 역시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 속에서 독립을 향한 간절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만세운동은 압제에 맞선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을 외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감된 후에도 옥중만세를 부르며 일본 경찰에 저항했던 그녀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은 비록 거대한 일제에 맞선 작은 불씨였지만 그들의 용기 있는 희생은 국내외의 독립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고 상하이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칼을 들고 싸우던 무장 독립투사들, 그리고 문화와 교육을 통해 민족 정신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익명의 애국자들, 그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향한 용기를 실천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뇌와 희생,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모여 이룩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전, 사회 양극화 등 인류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혜를 빌려 새로운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유혹, 그리고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든 사회 전체의 방향에서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용기는 무엇인가요? 어떤 오래된 습관을 깨뜨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용기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외면하는 진실을 직시하고 목소리를 낼 용기일까요? 역사는 말합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미래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나 우리 앞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열어갈 지혜의 보고이며 인간의 끊임없는 고뇌와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드라마입니다. 이름 없는 용기와 작은 결단들이 모여 오늘날 우리의 세계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고찰과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늦은 밤 역사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깊이 있는 댓글로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늦은 밤 역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